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박평 박혜진입니다. 박평님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근데 박평 왜 이렇게 바빠요? 지금 바쁠 때예요. 그 6월 달이 도서전 있잖아요. 그래서 도서전 서울국제도서전. 그때를 전후로 해서가 제일 많이 바쁠 때예요. 아니 날씨 막 쌀쌀할 때 왔던 것 같은데 막 더워질라 그러는데 이렇게 오래 안 와도 되는 겁니까? 최근까지 쌀쌀했어요.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를 이렇게 버려둬도 되는 겁니까? 안물안금이셨잖아요. 우리가 안 부른 거야? 안 부른 거지. 그동안 바쁘셨잖아요. 우리 안 바빴는데? 바쁘셨고 바빴지. 뭔가 최근에 저자들을 많이 모셨나요? 저자들을 많이 모시면서 저 필요 없고 이제 작가분들이랑 즐거운 시간 많이 보내셨잖아요. 그게 원래 네. 그 문지역 작가님 중급 한국어도 통상적인 패턴대로라면 박평이랑 하는 거잖아요. 근데 박평이 이번에는 그냥 문지역 작가님 한번 불러봐라. 그래서 이제 원래 문지역 작가가 박평 대타였던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은 아니지만 근데 그 꽝 방송 대신 다 나가고 책 인기가 되게 많아서 그래요? 기분이 좋아요. 네. 진짜요? 우리 방송 나가고 책이 좀 팔립니까? 잘 팔리고 있고 물론 잘 팔린다는 게 예전 잘 팔린다는 말이랑 많이 달라요. 그래서 요즘 너무 고민이 깊은데 요즘 출판계에 너무 불황이죠. 네, 그러니까 제가 체감하는 것보다 훨씬 적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체감이 있고 사람들이 읽고 좋아하고 반응이면 이만큼은 기대해도 됐었는데 그게 안 됐어요. 저희 방송 나가고 문지역 작가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숫자가 짧은 시간 안에 200명 넘게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분들이 유튜브 구독만 하고 책은 안 사신 건 아니겠죠? 알 수 없죠. 그분들이 사셨어요. 그분들이 사셔서 조금 늘어난. 그래서 이번에 미는 북클럽 론칭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입을 하시는 분들은 책을 골라서 받을 수 있는데 거기서 중급 한국어가 1등 했어요. 그런 사실은 저 문 작가한테 알려줍니까? 아마 오늘 알려드렸을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집계해서 이제 따끈따끈한 정보라. 네, 1등 했는데 요만큼 팔렸다 이러면 또 조금 이만큼 팔렸다. 1등에서 이만큼 팔렸다. 근데 저는 문지역 작가님 되게 잘 될 것 같아요. 그냥 제 촉이 그래요. 뭔가 뭐 믿을 순 없지만 저 양반 촉을 언젠지 모르겠지만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뭐 북호상 후보 뭐 이런 걸로 뜨실 것 같아요. 그런 거 잘 맞는 편이세요? 그런 촉이? 한 번도 맞춘 적이 없죠. 아니 오히려 내가 뭔가 말을 하면은 될 것도 잘 안 되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네, 잘 될 것 같아요, 진짜. 문지역 작가님, 이 방송도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JYP 반성하세요. 또 뭘 반성해요? 나 요새 반성하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우리 많지? 문지역 작가님 방송 중에서 그 애청자께서 댓글도 다셨는데 그거 수위 물어본 거 너무 불편했다고. 왜 함부로 남의 사생활을 캐고 그러니까. 그러게요. 근데 떠오르는 생각 중에 일부만 해야 되는데. 예. 근데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방송 시작하기 전에 처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 작가님이 또 독직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그냥 편하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주고받다 보니까 그 JYP나 YG도 이게 공적인 방송인지 아니면 사적인 수단지의 경계를 좀 막 넘나들어서 그냥 이렇게 선배 입장에서 후배 약간 걱정하는 마음에 야 그래가지고 밥벌이는 어떻게 하냐 딱 이제 이런 정도의 질문이었는데 내가 그렇게 말하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거의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네. 자 죄송합니다. 네 반성하겠습니다. 반성하세요. 그 세상 쓸데없는 걱정이 문지역 걱정이다. 맞아요. 이런 얘기가 나올 만큼 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니 뭐 계속 잘 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최근에 유튜브로 올렸는데 한국어로 글 쓰는 작가가 있습니다라는 그런 또 유튜브 영상을 올리셨더라고요. 문지역 작가님께서. 제가 이제 보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그 페이스북 친구로 맺어져 있어가지고
그 유튜브 콘텐츠 올리실 때마다 막, 썸네일 같은 것들이 보이는데. 자, 댓글 좀 소개하겠습니다. 세바공님이 간만에 댓글 주셨는데요. 어떤 우연인지 인연인지 25년지기 정말 가까운 남사친의 부고와 함께 구애 증명 에피소드를 들었습니다. 2년 전에 정말 감동하며 읽었던 책이어서 방송 듣고 다시 읽었는데 박평님이 말씀하신 절대적인 사랑이 어떤 느낌인지 알겠더라고요. 애인인 적은 없지만 정말 사랑했던 친구 생각을 먹먹한 독서를 하면서 잘 보내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그렇고 JYP도 그렇고 계속 막 박평을 괴롭혔잖아요. 구애증명 방송할 때. 저 그러니까 그 약간 변호하러 나온 거의 구애증명 변호사. 아, 죄를 지은 건 아니지만 그때 구박받고 맘상에서 지금 한 달 넘게 안 나온 건가? 그래서 아마 보이는 방송이었으면은 박평이 약간 핏대가 이렇게 얼굴 빨개지고 막. 근데 그런 것들에 애청자분들께서 많이 좀 박평이 애처롭고 우리가 답답했나 봐요. 그래서 이번 시간이랑 다음 시간 댓글에 그런 댓글이 많은데 동강동우랑님께서는 방송 듣고 조금 전에 구애증명 읽고 왔습니다. 이 소설의 인기에 대한 YG JYP의 의아함도 박평님이 말하는 이 작품에 담긴 절대적인 사랑에 대한 해설도 조금은 이해가 가더군요. 저는 소설 속 구아담을 보면서 노르웨이의 숲에 나오는 기즈키와 나오코가 떠올랐어요. 외부와 철저히 단절된 둘만의 사랑이라는 점에서 그런 생각이 든 것 같아요. 그것을 작가가 그려내는 방식은 아주 많이 달랐지만요. 그 어떤 사회적 안전망으로부터도 철저하게 내팽겨치진 인간, 그리고 오직 한 사람을 향한 한계를 넘는 사랑이라는 판타지가 편하게 읽히진 않았습니다. 이 소설에서 거듭 접하게 되는 죽음들도 죽은 몸을 먹는다는 발상도 현실과 충분히 삶아되며 성숙하기 이전에 어린 시절에 누구나 품는 극단적인 상상 같은 것과 비슷하게 제겐 다가왔거든요. 10대 독자들의 열렬한 반응도 그런 공감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방송에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최진영 작가의 다른 작품을 더 읽어보면 또 다르게 읽힐지도 모르겠어요.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네, 마강님도 댓글 주셨는데요. 구애증명 처음에 읽고 좀비 이야기인가 했습니다. 쉽지 않은 팍팍한 삶에도 주인공들의 절절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이번 생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장르가 있대요. 뭔 장르요? 피폐물이라고 하는 웹소설에 되게 그냥 한 카테고리를 묶는 장르래요. 그러니까 되게 주인공들이 혹은 주인공이 절망적인 주변 상황에 계속해서 막 내몰리면서 피폐해져 가는. 막 듣기만 해도 안 보고 싶은데. 근데 이제 그런 걸 또 즐기는 팬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특히 10대, 20대 여성들 중에서 그 독지가 분께서도 그 몸인가? 아니면은 독지가 카페에 이 구애증명 보시고 한 분이 올리신 것 같은데 인터넷 서점에 댓글 보니까 이거 완전 내 취향 피폐물이라고 이런 댓글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그 용어가 있어요, 실제로? 근데 치유물, 피폐물 각종 이제 그 소재와 그 웹소설에 이제 카테고리들이 있는데 구분하는데 또 최진영 작가의 이 작품은 이제 그런 특징과 소재와 설정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그 좀 서정적인 측면들이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방송하고 나서 곰곰이 돌아가서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 구애증명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불킥을 하면서 못다한 그런 말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뭔가 발표할 자리가 있었어요. 항상 방송 끝나고 나서 생각이 나죠. 생각이 그때 나고 이 얘기를 하면 완전히 YG랑 JYP를 그러니까 그때 그 말 이렇게 했었어야 했는데 막 그런 생각을 하다가 또 어느 발표 자리에서 이제 약간 워크숍처럼 하는 자리에서 뭔가 분석할 일이 있어가지고 구애증명 다시 읽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원시성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듬어지지 않았고 사회화되지 않고 그런 원시적인 어떤 행위 감정들에 대한
약간 소비 혹은 막 욕구 이런 것들이 확실히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작가들 중에는 어떤 작품 하나하나가 가진 어떤 완성도라든지 그 설득력이라든지 그 에너지도 되게 중요하지만 작가가 끌어당기는 힘이 되게 큰 것 같아요. 근데 최진영은 확실히 그 독자들이 그 최진영이라는 작가를 너무 사랑해. 네. 근데 그런 측면으로 아마 최진영 작가의 여러 작품들을 하나씩 읽어보면은 다른 작가들이랑 또 완전 다르고 그리고 어떤 설정을 중심으로 한 소설들을 읽었을 때랑 또 다른 그런 재미가 있는 되게 독특한 작가인 것 같아요. 그 방송을 듣고서 최진영 작가님께서는 아마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들으셨대요? 아니요.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YG나 JYP 저 인간들이랑은 절대로 상종을 안 한다. 아니에요. 이게 하나 있고 네.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내가 정말 박평한테 작품 하나 줘야겠다. 저 평론가와 내가 평론가 편집자와 내가 일을 해보고 싶다. 아니 절대적인 사랑은 그걸 구분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못 받습니다. 네. 절대적인 불신. 자, 오늘 아주 흥미로운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작가의 책을 들고 왔는데요. 트러스트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원제도 트러스트고요. 제가 보니까 저는 3월에 읽었더라고요. 근데 뭐 저도 몇 달 돼가지고 벌써 또 까먹었는데 굉장히 독특한 좀 이따 다시 얘기하겠지만 전 뭐 엄청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거 사실 서점에서 우연히 발견해서 그 버락 오바마 선정 책 중에서 그거 JYP가 유일하게 재밌었던 책. 버락 오바마 얘기 때문에 내가 살까 말까 망설였걸랑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뭐 전반적으로 이렇게 뭔가 그럴듯해 보여 왠지. 그래가지고는 사서 이렇게 읽었는데 대박 재밌네. 그 문학동네에서 2023년 2월 달에 나온 책이고요. 그래서 서점에는 한 3월 달, 뭐 2월 말 3월 초에 이제 깔렸을 텐데 저는 저대로 좀 앞에를 좀 들춰보다가 흥미로워가지고 다 읽었었는데 JYP는 JYP대로 서점에서 우리 서로 추천하지 않고 네, 서로 추천하지 않고 각자 읽은 겁니까? 네, 우연히? 그리고 나서 JYP는 YG는 왜 읽을 그냥 저는 너무나 그 앞에 그게 되게 많아요. 무슨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플리처, HBO 뭐. 시리즈 제작 예정, 뭐 2022년 부커상 후보, 뭐 뉴요커, 가디언, 보구 등 36개 매체 선정 올해의 책, 뭐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타임 올해의 책 등등등. 맞아. 저거 보면은 이거 안 읽으면은 한 해를 그냥 다 그 놓쳐버릴 것 와중에 같은. 그렇게 많은 뭐 올해의 책 오바마 이런 얘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HBO에서 이걸 드라마로 또 만든다는 이야기까지. 그러니까 저는 그게 제일 좀 혹했어요. 그래서 반신반의하면서 읽기 시작했는데. 그래 HBO 드라마가 좀 세잖아요. 상당히 재밌었고요. 이제 오바마가 추천하는 책 중에도 재밌는 게 있구나. 근데 오바마 추천 책 중에서 재밌는 책들 종종 있어요. 유주얼리는 재미가 없죠, 근데. 네, 가끔 있어요, 가끔. 네, 종종이 아니라 가끔. 에르난 디아즈라고 하는 작가인데 이게 두 번째 소설입니다. 나이가 아주 젊으냐? 뭐 그렇지도 않아요. 73년생인데 2017년에 그러니까 40대 후반이 되어서 처음 소설을 발표해서 작가가 됐는데 5년 지난 다음에 지금 두 번째 작품을 2022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 첫 작품이 In the Distance라고 하는 원제의 책인데요. 그 한국어로는 번역이 안 된 거 같아요. 한국어로는 번역이 안 되었고 그래서 그 작품 소개, 뭐 저자 소개에서는 이제 먼 곳에서라는 걸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제가 이 작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그 작가를 소개한 기사 같은 것들을 좀 찾아봤더니 이 작가가 주로 천착하는 부분은 약간 미국의 신화 깨기? 신화 깨기. 네, 미국의 신화 깨기. 본인은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났고요. 스웨덴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그 다음에 미국에 가서 뉴욕 대학교에서 철학으로 박사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부인의 시선으로 미국의 역사라던가 미국의 문학사 같은 걸 봤을 때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좀
가당치도 않고 웃기는 부분들이 많았었나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작품으로 형상화해서 그 미국 사람들이 혹은 전 세계인들이 미국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신화들을 내가 깨주겠다라는 문학적 야심 같은 것들을 가진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그런 식으로 많은 평론가들이 이 작가의 작품을 해석을 하고 그래서 그 퓰리처상 후보까지 올라갔던 인 더 디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어디가 묻으냐면 미국 서부 개척 시대 시간적 배경이에요. 그래서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스웨덴 출신의 영웅으로 묘사된 주인공이 있는데 사실은 그 주인공의 진실은 영웅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되게 소인배고 그리고 본인이 한 것보다 훨씬 더 업적이 부풀려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또 그 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뭐 후대의 사람들이나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은 약간 신화 만들기의 한 대상으로 뭐 이렇게 간주하는 것들을 뭐 깨는 그런 작품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 듣고 나니까 트러스트랑 약간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죠. 그렇죠. 약간 일맥상통하긴 하는데 트러스트는 뭐 그러한 뭐 미국의 신화 깨기 뭐 이런 거의 성격이 앞에 말한 그 작품보다는 좀 덜한 것 같은 느낌은 드네요. 네. 그러니까 뭐 평론가들이 두 작품을 비교를 하면서 이제 하나는 미국 개척 시대의 영웅들의 신화를 깼다 그러면 하나는 그 미국 자본주의의 영웅의 신화를 깨는 그런 야심 같은 것들을 두 소설을 이제 가지고 이 작가가 보여줬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트러스트는 1920년대 월스트리트가 배경이고요. 전설적인 성공을 거둔 부부에 대한 이야기인데 일단 박평은 읽은 느낌은 어땠어요? 전체적인 총평부터 하자면 저는 전자책으로 읽었어요. 급하게. 네, 급하게 읽었고 오늘 방송을 위해서 부랴부랴 소설을 막 급하게 읽었다기보다 어쨌든 급하게 주문을 해서 읽었는데 그 너무 땅을 치고 후회했어요. 왜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제가 느꼈던 건 약간 좀 시끌벅적하다. 그 구성이 시끌벅적한 느낌이었거든요. 여러 방식의 다양한 이제 보이스들이 나오고 형식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종이책은 어쨌든 제가 장악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상태로 계속 넘어가고 막 이러니까 되게 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좀 익숙하지 않은데 근데 그게 그냥 이제 기기로 읽는 데서 오는 것만은 아니었고 돌아와서 다시 읽었을 때는 좀 다른 느낌이긴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약간 형식이며 알려진 내용들이며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잘 쓴 것 같기는 하나 약간 다시 쓴 이야기들이 별로 먹을 건 없더라. 그러니까 엄청 소문난 잔치집인데 가서 봤더니 문학사를 다시 쓴 것도 맞고 다르게 쓴 것도 맞고 그러니까 영웅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한 시대의 한 인물들을 다시 쓴 것 그리고 그 자리 이면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막 가지고 와서 새로 쓴 거잖아요. 근데 새로 쓴 그 이야기들의 이야기가 너무 좀 뭐랄까 대체할 만한 이야기인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 땅을 치며 후회했다는 거는 그 재미없어서 괜히 읽었다 이런 후회인 건가요? 그러면? 아니요. 이걸 다르게 읽었었어요. 근데 책으로 뭔가 그 종이책으로 좀 찬찬히 읽었더라면 더 나았을 텐데 하는 그러니까 생각을 하셨던 거죠. 이 구조와 이 다양한 이렇게 버라이어티하잖아요. 형식이. 근데 이 버라이어티한 것들을 조금 저한테 익숙한 방식으로 읽었었어야 됐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약간 들썩들썩한 느낌이 좀 있었고 잘 쓴 소설이라고 생각했고 평론가들이 왜 좋아하는지도 너무나 납득이 돼요. 왜냐하면 비어있는 부분들, 시점의 다양화 그리고 이제 주체의 새로운 발견들 뭐 이런 그 문학이 좋아하는 요소들을 꽉 다 가지고 있어. 다 가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재밌게 봤어요. 근데 역시 박평이 그 문학평론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 대체로 혹평인데 약간 꼬집는 혹평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혹평의 핵심 메시지가 형식이 메시지를 잡아먹었다. 전 동의할 수 없습니다. 네, 라는 혹평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박평이 이야기하는 것과 약간 일맥상통하는 맞아요. 부분이 있는 거죠. 그 사장이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이상하고 되게 완성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했어요. 사장의 형식. 사장이 엄청난 반전인데 사장이 사실. 반전이고 핵심이고 거기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일 텐데 저는 그게 저의 어떤 이해하는 어떤 논리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어요. 사장이 뭔 의미인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만약에 그러면 사장이 제일 짧아요. 아니 근데 우리 근데 아주 기본적인 아니, 그 좀 설명을 하자고. 좀 하고 난 다음에 1, 2, 3 분위기가 약간 격앙됐나요? 1, 2, 3까지만 하고 책이 아예 끝났으면 오히려 그럼 점수를 더 줬겠어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진 않는데 마무리는 필요하지. 네. 오케이. 음. 자, 이게 1920년대 월스트리트를 배경으로 한다라는 얘기를 하긴 했는데 꼭 1920년대만 다루는 건 아닙니다. 이제 그때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한참 후에 몇십 년 후 이야기까지 나오긴 하는데 근데 배경은 1920년대죠. 배경은 1920년대고 그러니까 중요한 이야기들은 다 1920년대에 등장을 하니까 그 등장인물은 1920년대에 이 앤드루 베벨과 밀드레드 베벨이라고 하는 부부가 이 소설의 주인공이고요. 그리고 HBO에서 드라마로 만들 때 이 밀드레드 베벨이라고 하는 여성이 케이트 윈슬렛으로 낙점이 됐대요. 네. 뭐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이제 들었는데 그 앤드루 베벨이나 밀드레드 베벨은 금융계에서 전설적인 성공을 거두면서 어마어마한 부를 쌓은 가상의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어떤 인물들을 좀 모델로 한 게 있을까? 라고 막 뒤적여 봤더니 한 세 사람 정도를 섞어 놓은 것 같다. 그래서 그 제시 리버모어라고 하는 월스트리트에 굉장히 성공적 전설 같은 개인 투자자가 있대요. 취재 많이 했네요. 책만 본 게 아니라. 이번에 약간 취재 좀 했습니다. 번역 안 된 첫 번째 소설의 내용까지 막 공부해 오고. 네. 기특합니다. 네, 제시 리버모어라고 하는 그 월가의 전설적인 개인 투자자. 근데 이게 제시 리버모어가 유명해진 게 1929년 대공황 때 주식이 떨어지는 것을 예상하고 공매도로 돈을 엄청나게 번 거예요. 그래서 전설 같은 개인 투자자로 이제 남았는데 이 소설 속의 앤드루 베벨과 밀드레드 베벨 부부도 그 대공황 때 오히려 돈을 엄청나게 더 많이 벌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 제시 리버모어 같은 개인 투자자도 한 모델이고 그리고 자선 사업 같은 걸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선 사업을 많이 한 건 뭐 록펠러라던가 케네디라던가 뭐 JP 모건 같은 사람들을 또 따온 것이고 그래서 이런 20세기 초에 그 미국을 들썩들썩하게 했던 부유한 금융가나 아니면 자본가들의 캐릭터들을 좀 약간 짜깁기 해가지고 전설적인 투자자이자 엄청난 부를 쌓은 이 앤드루 베벨 부부를 만들었다라고들 그냥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세 명 중에 한 명은 제시 리버모어인가 하는 사람이고 나머지 두 명은 실명은 안 나옵니까? 뭐 JP 모건. 그러니까요. 한 명은 JP 모건인 것 같고. 네, JP 모건. 그리고 뭐 록펠러 뭐 이런 사람들 아닐까요? 록펠러는 석유 같은 거 팔아서 석유 같은 걸로 팔아서 했지만 나중에 자선 사업 같은 걸 엄청나게 했잖아요. 그런 면에서. 근데 여기 보면 앤드루 베벨이나 밀드레드 베벨도 자선 사업을 엄청나게 한 걸로 나오니까. 자, 이 책은 처음 보면 되게 당황스럽습니다. 일단 4개의 파트로 차례가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 사실 나는 일부가 제일 재밌었는데. 저도요. 이게 되게 황당한 게 차례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채권 해럴드 배너, 나의 인생 앤드루 베벨, 회고록을 기억하며 아이다 파르텐자, 선물 밀드레드 베벨. 이게 소설 하나인데 장편인데 4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각각의 파트에 제목과 함께 글쓴이의 이름이 붙어있단 말이죠. 이 책의 저자는 분명히 에르난 디아즈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4명의 이름으로 된 이 각각의 글들은 뭐지? 이러면서 딱 넘겼더니 첫 번째 글 채권에는 장편소설이라고 적혀 있고 해럴드 배너라는 우리는 지금 알 수 없는 이름이 딱 나와 있습니다. 그 해럴드 배너라는 소설가가 벤저민과 헬렌이라고 하는 월스트리트에서 굉장히 성공한 자본가 부부의 소전기 형식의 소설을 쓴 거죠. 뭐 소전기 형식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약간
뭐라고 불러야 되죠? 약간 실화의 바탕을 둔 뭐 실화 소설? 아무튼 뭐 그렇게 네. 돼 있는데 두 번째 파트는 나의 인생 앤드루 베벨 해가지고 적혀 있는데 이건 뭐지 그 회고록인가 뭐 이런 느낌이고 그 다음에는 회고록을 기억하며라는데 이건 또 아이다 파르텐자는 또 뭐야 이거는? 그러니까 아이다 파르텐자는 그 2부의 앤드루 베벨의 나의 인생이라고 하는 회고록을 대필했던 작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선물. 여기서 말하는 선물은 이제 기프트에서 그 선물이 아니고 우리 주식할 때 네네. 선물 옵션 뭐 이럴 때 선물에 대해서 좀 압니까? 그냥 선물 옵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지금 선물이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뭐 미리 사는 건데 그지? 네, 뭐 시도 한번 해봐요.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무튼 그래서 이 형식이 첫 번째는 헤럴드 배너라고 하는 사람이 쓴 어떤 소설. 소설. 어떤 부자 부부의 일생을 다룬 소설이 한 편 딱 나오고 그 다음에는 앤드루 베벨이라고 하는 소설 속의 주인공하고 비슷한 겹치는 부분들이 있는 그런 아저씨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쓴 회고록 부분이 짧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파트는 그 회고록을 대필해준 작가가 쓴 그 회고록을 쓰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또 길게 나와 있고 맨 마지막에 짧게 이번에는 밀드레드 베벨이라고 하는 그 앤드루 베벨의 와이프 와이프가 쓴 일종의 뭐 일기 비슷한 이런 이야기가 또 마지막에 딱 짧게 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 자체가 굉장히 새롭죠. 네. 그래서 그 채권이라고 하는 헤럴드 배너라고 하는 작중 소설가가 쓴 이제 트러스트라고 하는 소설 속에 이제 또 소설인데 이 소설에 등장하는 벤저민과 헬렌이라고 하는 부부가 다 나와요. 그냥 벤저민이라는 사람은 어떤 식으로 돈을 벌기 시작했고 어떻게 성공을 했고 그리고 헬렌과 벤저민은 어떻게 만났고 서로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었고 둘이 만나서 부부 생활은 어땠고 그리고 그 두 사람의 가장 영광스러운 장면은 어땠고 근데 마지막에 헬렌이 아파가지고 벤저민이 헬렌과 어떤 식으로 이렇게 파경에 이르렀는지까지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채권이라는 소설은 그 두 부부를 바라보는 그 시대의 무의식이 정확하게 투영된 이제 이야기들인 거죠. 네. 이 사람의 욕망은 어떤 것이었고 이 부인은 어떤 사람이었고 그 어떤 가정 환경에서 이런 욕망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고 뭐 이런 그 흐름들이 그 실제 대상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읽고 싶어하는 혹은 대체로 그 시대의 이미지들. 그러니까 채권에서의 남자 주인공인 벤저민은 진짜 천하의 나쁜 놈이죠. 일단 돈밖에 모르는 인간이고 인간관계도 사실 좋지 않은 인간인데 그나마 헬렌이라고 하는 굉장히 멋지고 우아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목을 끄는 여성이 구원해줄 가능성이 생겼었는데 그 헬렌마저도 불행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자기 아내도 불행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대공황 같은 것들을 막 의도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실패를 바탕으로 성공하고 그리고 이제 그걸 견디지 못한 그런 순결한 헬렌은 결국에는 미치고 그 미친 헬렌을 결국에는 방치하다가 스위스의 정신병원에서 방치하다가 비참하게 죽음에 이르게 한 천하의 나쁜 놈. 어떻게 이런 나쁜 놈이 벌을 받지 않고 하늘 아래서 같이 살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분노. 그 지금 첫 번째 파트 한 140쪽 정도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금 거의 다 얘기한 건데 요약해서 그렇게 다 얘기하면 이제 뒷부분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니요, 전혀 방송이에요. 오늘 다 이야기할 기세였어요. 그죠? 아니, 전혀 그렇지 않아요. 냅두면 다 얘기할 기세인데 지금. 아니 근데 이제 여기까지 읽으면은 막 여기 한 450쪽 넘는 책인데 살짝 감정이입하면서 읽게 된다고요. 그래 하면서 나쁜 놈. 마치 우리가 그 최근에 유행하는 무슨 뭐 모범 택시라던가 뭐 모범 경찰 뭐 이런 거 드라마 보면서 막 이렇게 이 하는 것처럼 500쪽 가까운 소설 중에서 앞에 140쪽이 어쨌든 별도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것만 따로 그냥 경장편처럼 나왔다 읽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제일 재밌었다며 내 파트 중에. 그러니까 재미는 있었는데 뭐지? 그러니까 저도 이게 다 읽으면서는 야 1편 지루해요 이랬거든요. 왜냐하면 전기라는 게 그렇게 재밌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각각의 3대부터 이어져 온 내력들 그리고 요약하는 거잖아요. 약전이라는 형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요약을 해서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목적성이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막 재미있게 읽히기는 힘든데 다 읽고 나니 그게 제일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이니까. 그러니까 허구적이고 어떤 드라마틱하게 막 만들어져 있고 인물들에도 뭔가 요소들이 비극성 같은 게 막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 이제 나중에 읽어보시면 저 말의 의미를 이해할 텐데 좀 재밌는 게 읽을 때는 첫 부분이 제일 지루한데 다 읽고 났더니 첫 부분이 오히려 제일 재밌는 부분이었다. 그러니까 다시 들춰보게 돼요. 다 읽고 난 다음에 솔직히 첫 부분은 읽으면서 그래 오바마 추천 소설이 다 이렇지 뭐 이런 느낌. 약간 지루하고 좀 설명적이고 네. 아니 그래서 저는 이 소설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이 읽었어요. 나도 전혀 없이 읽었기 때문에 무슨 1920년대 미국 자본가의 그 성공 스토리와 그리고 무슨 역정 그 과정에서의 뭔가 무슨 주변의 사회라던가 관계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논픽션처럼 쓴 그런 소설인가라고 그래서 생각했어요. 저도 채권을 읽으면서는 왜 계속 떠올랐던 말이 그 수요 없는 공급. 그러니까 궁금해하는 사람이 없는데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자리를 떠나는데 그래서 이거를 지금 그래 29년도에 미국에서 지금 경제 대공황이 벌어지고 다들 난리가 났는데 그때 이 성공한 사람 얘기를 왜 이렇게 들려주는 거지?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이걸 왜 YG랑 JYP는 나보고 읽으라는 거지? 읽으라고 하는 나 거지? 지금 바빠 죽겠는데. 바빠 죽겠는데 지금 시간이 없는데 그러면서 이제 언어가 장르가 바뀌니까 이제 문체가 달라지고 그럼 이제 허구적인 것에서부터 점점 더 비허구적인 것들로 이렇게 가더라고요. 욕 좀 했겠네요. 아니요. 저는 저도 이제 사랑이 많은 사람. 욕했네, 욕했어. 욕 안 했어요. 그 박평 입에서 사랑 나오는 거 보니까 욕했네. 욕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특이한 형식이 있다는 거를 전혀 모르고 그냥 앞부분만 읽으니까 지루한 거죠. 그래서 하여튼 꾸역꾸역 읽었는데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면서부터는 뭐지?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성이 뭐. 그러니까 사실 두 번째 파트도 재미없어요. 두 번째 파트도 재미없는데 딱 그냥 방금 JYP가 이야기한 것처럼 뭐지? 도대체 독자들 어디로 데려가려고 이 작가는 이러지? 두 번째 파트는 한 60페이지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냥 초반부터 읽다 보면 뭐 미완성 온 거잖아 이거. 미완성 초고예요. 2부에서 재밌는 거는 그 미완성밖에 없었어. 더 추가해야 함. 얘기 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성되지 않은 자서전이니까 중간중간. 뭐지 이러면서 또 이제 꾸역꾸역 보게 되고 3부와 4부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죠. 여기서 딱 끊고. 네. 안 읽으실 것 같아. 안 읽으실까? 아니에요. 이거 뒤에 가면 의외로 재밌고요. 그 장강명 작가가 이 양반은 추천사를 너무 많이 쓰긴 하는데 어쨌든 정하나 작가와 장강명 작가가 추천을 썼는데 그러니까 둘 다 우리가 긍정적으로 소개했던 작가님들이죠. 그렇죠. 네. 근데 장강명 작가의 추천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라쇼몽식 서사는 이제 익숙한가? 이 소설을 읽으면 달리 생각하게 될지도 모른다. 네. 라쇼몽식 서사. 네. 사실 뭐 그런 시도 많이 했는데 이 에르난 디아즈는 조금 특이한 방식의 라쇼몽을 지금 그리고 있다. 네, 그 친밀한 이방인의 정하나 작가님 맞죠? 네. 네. 무엇이라고 그 추천사를 시작을 하셨냐면 여기 퍼즐처럼 연결된 4개의 이야기가 있다. 소설 속의 소설, 자서전, 회고록, 일기. 이 이야기들은 각기 다른 화자의 욕망에 따라 때로는 진실을, 때로는 거짓을 담보한다. 나는 규칙에 따라 퍼즐을 맞추듯 소설을 읽었다. 절대 속지 않으리라 다짐했으나 각각의 이야기에 걸려 넘어졌으며 마지막에는 내가 읽은 모든 것을 의심하게 이르렀다. 잘 썼네요, 추천사. 네, 추천사 잘 썼죠. 지금 그 추천사 승리는 장강명 작가보다는 정하나 작가. 그래서 정하나 작가의 추천사가 위에 있습니다. 네. 장강명 의문의 1패. 네.
자, 이 네 개의 이야기가 각기 어떻게 퍼즐처럼 얽히고 설켜 있고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다음 고맙습니다. 시간에 수요일 날 뵙겠습니다.